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물류수산 저자와의 대화 제3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2회를 마쳤고 오늘이 제3회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예정된 프로그램이 있고 안충성 박사님 그리고 박종록 전 사장님이 좋은 발표를 또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전 KMI 부원장이신 정필수 부원장님께서 물류 장보고와 징기스칸에서 배운다 또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용 전 차관님께서도 해양 책략 또 이 저자로 강의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회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북콘서트를 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의 과정 원우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이신 2기 회장이신 김현 변호사님 전 대한변협 회장이시죠. 지금 망에 나와 계신데 잠깐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의 과정 제2기 원회장 김현 변호사입니다. 해운조선 물류수산 저자와의 대화 제3회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님은 창의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분야 서적들의 저자와 대화하는 것은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전문 분야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분야가 올해 남은 3개월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 변호사님 반갑고요. 이미창 그 이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저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김문호 그 사장님 선장 출신이시면서 또 해운 해설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해운 분야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제 수필가이십니다. 이번에 윌리라는 그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선장 시절에 경험하고 또 해운인으로서의 또 소회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윌리라는 건 이제 태풍의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문호 사장이 발표하고 나시면 두 분이 지정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마스터의 이스캥 사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지정 토론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건 내일신문 기자님께서 또 한 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지정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즐겁게 저자와 대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문호 대선배님을 모시고 이 윌리란 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문호입니다. 깜냥도 안 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 고귀한 미팅에 참여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왔으니 또 고미한 인격들을 많이 배워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문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모임을 하시는 걸 구경하니까 해운 뭐 이런 조선 수산분의 정책을 다루는 것 같아서 그 뭐 수필을 낚시고 끌적거리는 나로서는 도저히 참석할 깜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저 김현 박사님 제 말씀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그런데 사양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한마디 좀 해줍시다 해서 혹시나 또 길 옆에 가다 쓰는 돌 하나도 또 수석가의 눈에 들면 쓸모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윌리윌리라는 것은 김인현 박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구상 바다에는 그 4대 큰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저 리피트를 한다면은 저 멕시코만의 그 허리케인, 그다음 벵골만의 사이클론, 그다음 서태평양 아시아의 타이푼. 근데 윌리윌리는 유일하게 남반구의 바람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쪽에서 발생을 해서 호주 북단 토레스 스트레이트로 거의 빠져가는 진로가 되는 그 지구상 4대 바람 중에 하나가 윌리윌리입니다. 아마 윌리윌리란 말은 영국의 그 사람들이 호주에 처음 갔을 때 그 토착인들이 막 이쪽에 큰 바람, 태풍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 정말 그 볼품도 없습니다. 제가 해양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승선 근무와 또 대한해운공사 육상 근무를 쭉 해오다가 또 현재는 인천에서 아주 해운 말단의 업체인 그 대리점 업체를 하나 경영하면서 겪고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해기사 눈으로 본 육상 생활과 해상 생활이 좀 섞여 있다면은 좀 다른 수필가들과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온 김에 뭐 그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런 자리를 하니까 물론 그때는 대면이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상북도 내륙지방에서 그것도 가장 유교적인 전통이 왕성한 안동지방에서 어떻게 그 배를 타는 해양대학을 지원하게 되느냐고 그런 그 의문이 사실 책 내용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 해양대학이라는 데를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포항에서 어선 몇 척은 보긴 했지만은 배가 어떤 것도 모르고 있던 참 차이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 가을에 이때쯤 저는 계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그 무전여행을 그 당시는 무전여행이라고 아주 하나의 유행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 동해시로 표현된 북평항에서 모래밭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 아침에 텐트를 걷고 있는데 묵호 쪽에서 아주 상상도 못할 거대한 물체가 묵호항으로 입항하고 있어요. 큰 배라는 걸 알고 저게 뭔가 가보자 해서 우르르 달려가서 묵호항 석탄부두에 도열해 있는데 정말 산 같은 게 앞을 막고 섰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우리들께 그 배 위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우리 보고 올라라고 손짓을 하길래 저희들은 참 대단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배를 올라가 봤더니 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판이 넓고 또 저희들이 불러준 분이 그 3등 항해사 황영두라는 그 3등 항해사였는데 그분이 자기 선실로 안내를 해서 보니까 방도 꽤 크다고 또 그때 화장실을 또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63년도 이때는 안동지방에서는 화장실은 정말 좀 여유가 되는 집이래야 신문지라도 오래놓고 화장지로 쓸 수 있는데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저희들께 그분이 그 앨범을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분이 해양대학 4학년 때 연습선 반도를 타고 하와이 원양식습을 갔다가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 해양대학 정복 입은 학생들이 금발의 미녀들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장면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쟤들 친구 중에 하나가 항해사님 저도 그 해양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분 말씀이 야 이놈들아 해양대학은 너희들같이 또 깡패 차림으로 무전여행이나 다니는 데를 오는 줄 아는 곳이냐 그런 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린 기분에 좀 기분이 상했는데 마침 선장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전화를 받고 간 중에 좀 있어 오지 않길래 제가 그 쪽지를 우리 나왔어요. 그때 제가
좀 참 못된 말을 남겼습니다. 해양대학 이런데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논어에 나오는 그 후생가외라는 구절도 몰라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출하는 것이 해양대학이라면은 그 뭐 두 번 다시 볼 가치도 없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배구경 잘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안동으로 들어왔는데 제 하숙집으로 그분의 그 편지가 왔어요. 제가 아마 그 밑에 제 주소를 적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다. 우리들이 자네들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다 알라. 용서해라. 그러면서 저와 그 형 동생 같이 그 당시는 그 펜팔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 펜팔 서로 하는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참 좀 쑥스러웠어요. 나이 많은 사람 뭐 욕을 해놓고 왔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호의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또 그 양반도 늦게 알고 보니까 서울의 최일류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해양대학 14기로 들어왔던 또 에리트였고 그래서 막 좋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편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 편지 쓸 줄도 모르고 무뚝뚝한 그 안동 경상북도 촌놈인데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간혹 극장에서 봤던 그 마드로스 속칭 마드로스 영화 박노식이 장동희 액션 그밖에 본 일 없기 때문에 한 기사님 부산에 입항해서 이 편지를 받을 때면은 오늘 밤에도 남포동 술집에서 가련한 마담의 수호 천사가 되어서 깡패들과 정의의 주먹을 날리고 있겠군요. 이렇게 쓰면은 당장에 답이 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항해사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 스크린에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항해사야말로 인간 외교관이다. 우리나라 국교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13나라밖에 없다. 국회의원도 못 가고 대통령도 못 가는 나라로 항해사들은 아무 제한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실정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천재는 게 항해사다. 그래서 항해사는 민관 외교관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해양대학에 대한 참 뭐 PR이랄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어떻게든지 해양대학을 한번 와봐라. 그랬고 또 해양대학 원서를 봤을 때 4년 중에 1년은 실습사 3개 일주를 한다는 그 구절은 그 당시는 아주 정말 참 대단한 얘기였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건국대학교 축산가가 제법 유명했어요. 그런 이유는 여름방학 때 저 덴마크 목장으로 실습을 가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최빈국 대학생들이 최고 잘 사는 덴마크에 목보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건국대학 축산과가 서울농가대학 축산과 맞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1년 동안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전액 국비. 그래서 해양대학 갈진 안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시험은 쳐보겠다. 그렇게 해서 3학년 겨울방학 때 해양대학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너 며칠 안 보이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래서 저 부산에 가면 해양대학이 있는데 그거 시험 치고 왔습니다. 그건 막 어떤 대학인데 네 맘대로 가려 하느냐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돈도 한 번도 안 들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만은 며칠 후에 아버지가 면사무소 소재지 다녀오시고는 야 거기 굉장히 어렵단다. 못 들어도 그 성내하지 마라. 지금 면장하고 내 저 술 한잔 먹고 왔는데 너 수준에서 해양대를 들어가면은 손가락으로 장을 찢을 테니까 그건 함부로 못 가는 곳이다. 그랬더래. 그리고 또 저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안동에서 새벽 5시 기차로 안동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30명이 차를 탔는데 제 담임 선생이 역까지 나와서 김문호 너는 꼭 붙어야 된다 하길래 큰 소리는 선생님 제가 거기 떨어지면 해운대 모래사장에 해를 받고 죽어버리고 안동도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왔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뭐 비율이 상승했던 의외고 그래서 별로 자신은 없었습니다. 꼭 가겠다는 결심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황영도 황해사인데 당신이 무시했던 내가 한국해양대 합격했다. 안 가더라도 합격증을 붙여주겠다는 그런 오기로 가서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해 1월 16일이 서울대학교 원서 마감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서울에 수원에 있는 서울농대 축산학과 원서를 써서 집을 나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배달부가 저쪽에서 야 너한테 전보 왔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전룡도 끝에 있던 해양대 거기는 아주 사람들 발길도 닿지 않고 포장도로도 없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그 학교 앞에 아주 이북소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정말 손바닥만한 밭더기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한 최대 수입원은 해양대학 입학시험일에 하숙 한 집에 20명 30명씩 한 방에 5, 6명씩 자면서 우리가 하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각자 그 주소를 적어놓고 가라. 그래 적어놓고 같으면 늦게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집에서 원래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 하는 게 아주 자랑거리가 됐어. 그래서 그 하숙집에서 이제 전보를 쳐준 거예요. 그때는 서울대학에 수원에 와서 원서를 접수시키고 부산 내려가서 결과를 보고 올라오겠다 했는데 이제 뭐 부산에 내려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반신반의했다가 되니까 기분도 좋은 나머지 아침 버스를 놓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하니까 그 어려운데 그 축하해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서울대학은 원서를 접수시키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냈어요. 그 당시 참 우리 좀 못 살 때예요. 그 국비라는 건 대단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저 집안도 시골 조그마한 동네는 부잣집이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서울에 가서 4년제 대학 다니면서 하숙을 하게 되면은 제 동생들은 뭐 전부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짓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언젠가 황영두 선배를 만나면은 내가 원수는 갚아주겠다 하는 각오로 특별훈련을 마치고 그래 그 특별훈련 마치고 입학하자마자 지도관 보고 이런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 장이 나빠서 그때 장이 나빠서 그분이 외항선을 못하고 석탄공사 배를 타고 목포에서 석탄 싣고 부산 마산 왔다는 그 항해를 하셨는데 장 수술을 하다가 그것도 뭐 친구가 했다는 얘기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했는데 장 속에다가 수술용 가위를 넣고 꿰매는 바람에 아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걸 보는 순간에 아차 아하 이게 뭐가 있구나. 이 양반이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가 항해사 하나 자리를 비우려고 나를 꼬셔 넣었구나. 그래서 이것도 벌써 내가 운명이 됐구나. 어릴 때도 이제 그런 소견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양대학은 졸업하게 됐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하다가 어렵지 않게 수필의 문단에 등단을 해서 있는데 대한민국 수필의 그 대부라는 피천득 교수가 그 당시 서울사대 교수였습니다. 2년이라는 그 수필을 썼어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만은 동경의 하숙집에 아사코라는 하숙집 딸을 자기 혼자만 사모하다가 서너 번 만나면서도 사랑한다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마지막 찾아갔을 때는 점령군 미군 대위에 부인이 돼 있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또 제 5개 발동했어. 대한민국 수필에 대한 그게 무슨 인연이냐. 사랑한다 말도 해보지 못하고 그게 인연을 같으면은 인연이라는 건 또 저 감나무 밑에 입 벌레가 제 입에 들어와야 인연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이 요 앞에 나왔던 그 1집의 얘기였고요. 또 2집도 그 다음에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배를 타고 해운공사에서
미국 전기선 1등 항해사까지 해고 71년도도 74년도까지 1등 항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 무산점 영업부 운항 담당 대리 자리가 있다 하길래 그 뭐 본사에서 발령이 났길래 3년 육상 근무하면서 과장 대리 과장 하고 3년 하니까 또 육상에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큰 소리 쳤어요. 주위 사람 보고 나는 이제 저 육상 근무는 하지 않는다. 내가 육상에 있는 시간은 승선 근무하다 쉬는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87년도 중순에 77년도 중순에 가서 견습 선장을 두왕차하고 코리아 퍼시픽이라는 배 정식 선장으로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포항 출항하는 그 선장이 첫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번째 책 내용은 그 코리아 퍼시픽호 선장으로 하면서 그 항로에서 보고 들은 얘기 또 아까 말했던 윌리 그거를 받아가지고 31살, 32살 어린 나이에 철무르고 참 하룻강아지 범우선으로 바다에 도전했던 그때 얘기를 조금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나 장황해지고요. 여기까지 대충 말씀드리고 혹시나 누구든 뭐 무슨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면 저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김문우 선배님, 예, 선배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황영두 항해사 예, 그분하고 뭐 나중에 이야기 있을 줄 알았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시면서 피천덕하고 그렇습니다. 인연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예, 아주 적어도 반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돼야 인연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서 예. 이 자, 정도 이렇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요, 예, 선배님이 그 이군 윌리의 예, 이런 예, 뭐 바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네, 그 육상에 근무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사장 쭉쭉 하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럼 좀 그 예. 육상에 있던 이야기를 뭐 한두 개 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으로 나가서 선장 한 8개월밖에 못했어요. 견습 선장 위해서 또 한 4, 5개월 먹고 그래 있는데 본사 영업부 운항과장 발령 수취여부 급단망 전보가 왔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 당시 대한해운공사가 한양대학 김현준 총장에서부터 서원농산 윤성민 회장으로 바뀌면서 육상이 그냥 봉급도 대폭 인상하고 영업진을 대폭 강화하면서 당신이 선발됐는데 가지 않겠느냐.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나는 평생 바다에 살 것이다. 부산 지점장 시켜줘도 이제는 오지 않는다. 두고 봐라. 땅 위에서는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하고 짜놨는데 참 망설여졌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약간의 유혹도 있고 그래서 대한해운공사에 이기생 박재혁 부사장이 계셨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해양대학 출신 중에 가장 멋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시드니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일 발령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래 김 선장 뭐 아직 돈도 못 본 건 알아. 그러나 배를 타는 거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육상에서 업무 능력을 키우고 대인관계를 넓힌다는 건 때가 있는데 내가 투면은 오겠다. 그래 부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밥을 삶아서 죽을 끓여 먹더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왔어요. 그때 서울에 오면서 제 결심이 나는 서울에 살면서도 항해사로 살 것이다. 육상 봉급에 모가지를 매달아가지고 자기 자유이사 모든 거 팔아치운 그렇게는 난 절대 살 것이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농과대학을 가려고 그랬고 또 해양대학은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해서 다른 의과대학이나 무슨 법과대학 같은 거 다 때려치고 그리 갔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나는 봉급 봉투 액수를 확인하지 않겠다. 나는 내 해운 전문 지식으로 일하는 기분으로 했고 회사에서는 내 업무가 고마워서 주는 돈인데 그 액수가 무슨 필요 있는가. 서로 호의로 일하고 호의로 주는 선물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울에 근무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복잡한데 내 같은 촌놈 사고방식으로 서울에서 백이 나올까 많이 좀 고민했는데 막상 과장으로 와서 또 해보니까 또 약간의 경쟁심리
또 오기 그래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약간 보람이 있었어요. 한 2년 만에 차장 진급하고 그다음 또 한 2년 만에 차장 진급하니까 본사에 근무하는 건 10년이 못 됐는데 부정기선 분야 영업부 2개를 하면 제 밑에 40명을 거느리면서 부장으로 6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참 조금 신경 쓸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해운이 불황해서 인원 감축시키는 거. 그 저한테도 두 사람을 이름 적어내라는 이 왔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 저는 좋다. 여기서 걸자. 제출하지 않았어요. 전 회사에서 제만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 담당 상무가 왜 안 하느냐. 생각해 보시오. 지 새끼 죽이자고 이름 적어준 부장 아니요. 난 그런 부장 안 할 테니까 나를 먼저 자르시오. 내 하나 자르면 저 밑에 애들 둘 회사 이기면 안 않습니까? 정말 당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정말 진심이요. 나는 그 이상 미련도 없고 마음대로 처분하시오. 그리고 한 며칠 후에 그 상무님이 그러면은 내가 두 사람을 찝을 테니까 동의하겠는가? 그 당신은 중력이잖느냐? 난 직원이잖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는가? 그건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 한 사람하고 남자 직원 하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남자 직원이 바로 제 대학 후배가 됐어요. 그 당시 선두상선이라고 있었는데 선두상선이 합병되면서 우리 대한항공사위원으로 왔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을 불러서 축하한다. 이 자리보다 더 좋은데 책임이 지지 마. 그래 그날 부부동반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부인이 그랬어요. 제 산월이 내일 모레인데 의료보험도 안 되고 난 어떻게 합니까? 부장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줬어. 내가 책임질게. 당분간은 내 봉급을 가지고 둘이 같이 날랐습시다. 똑같이 갈랐습시다. 그 전에 내가 더 좋게 해줄게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너는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 동부고속을 찾아갔어요. 그때 우리 동문 박태호 그분이 그 부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 선배님 후배, 또 고등학교 당신 후배. 늦게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 경남고등학교 아닙니다만은 그 경남고등 후배 이런 사람 하나 쓰시오. 우리가 하역하는 회사 담당 부장이 못하는 내가 그럼 써야지 무엇을 되겠나.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오. 그래서 해운공사 대리하다가 바로 며칠 후에 그 회사에 그 과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봉급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회사도 해운공사보다 뭐 조금 손색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때 내 직원들 보고 너희들은 저놈한테 큰 빚을 졌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술도 사고 길거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어느 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나이는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부장님 사나이에 잘린 사람이 없다니까 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도 내가 잊었고 있었구나. 그날 우리 부원들 총원 집합시켰어요. 너희들은 그때 그 사나이 기억하느냐? 몇 번씩 연락해봤느냐? 그 사나이는 너희들이 무난하다 해서 감도에 전화를 걸었다. 너희들 아느냐? 다들 연락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육상에서 제 자유위선은 꺾이지 않겠다 하던 게 그렇게 좀 살아났어요. 그런데 87년도에 그 대한항공사가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뭐 재벌 회사로 인수된다는 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해운공사는 부서장이 18명이었습니다. 그때 부서장끼리 토요일마다 북창동에서 비밀회동하면서 부장들은 여기서 전부 옥시한다. 부장들까지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회사 망쳐본 원흉들 행사하고 굽히고 들어가면은 우리 쫄개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우리 여기서 옥시하고 하자.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5만 원씩 내서 18명 돈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참 그때 웃기는 얘기죠. 그 당시는 경제지 신문 정도는 한 30만 원만 주면은 저 우리 기사
써주고 그렇게 했을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재무장관, 교통부 장관, 항만청장, 위안령장 거기에다가 우리 그때는 대한선주였습니다. 대한선주의 마음에서 인편으로 해운을 커머셜 베이스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해운은 미국에서도 제4의 국방으로 되는 게 해운이다. 그것을 일시적인 그 해운 시황 커브상 저점에 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모든 미국이나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게 해운은 국방의 일환이다. 뭐 어떤 뭐 미국 마한의 제도군 해운을 제4의 국방으로 우리는 그걸 아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인편으로 편지를 배달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야단 났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이사가 부상 총원 지하실 회의 집합하니까 뭐 완전히 그냥 맞는지 공갈이죠. 첫 번 건은 무식해서 모르는 놈들에게 용서하지만은 두 번째에서 무조건 잘라주겠다. 우리가 너 회사를 살리러 가 있는 우리 고통을 너희들이 뭘 아느냐. 그 일부터는 이제 우리 18명이 옥쇄를 하자 했던 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8명 중에 10명이라도 그쪽 재벌 총선에 불려가서 회사를 망친 놈들 하면은 당신 그룹 같은 해운을 아느냐, 해운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 할 수는 되는 거다 했는데 나중에는 과반수도 안 된다. 어떡하다 해서 그래 좋다. 다른 사람들을 남아라. 나는 그만두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해운공사를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갈 데도 없고 사표 낼 때까지 마누라도 몰랐고 토요일 오후에 우리 부분 회식을 하면서 제일 내가 데리고 있는 선임과장 보고 이 사표를 네 손으로 총무부장한테 전해라. 그걸로 끝. 나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않겠다. 그럼 막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2월 말입니다. 목포 대리점 사장들어서 지금도 유도산 밑에 가면은 백로지 깔아놓고 젓가락 두드리면서 술 먹는 술집 있습니까? 있다. 또 여수 대리점 전화 했어요. 그 동백꽃이 지금 어떠냐? 한창이다. 오케이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2주일을 한 바퀴 돌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더 이상은 뭐 안 되겠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양말도 뺄바로 신어야 되고 등등 해서 포항에 가니까 마침 그 13기 선배가 지점장으로 있어서 이래요 형님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참 잘 됐다. 그저 딴 건 내 해줄 수 없고 해병대 비행장 골프장에 가서 9홀 골프는 한번 치고 올라가거라. 그래서 그때 벌써 또 우리 집 사람이 알고 포항으로 전화해가지고 있으면 좀 바꿔주시오 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올라오라 그래서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인천에 있던 모 회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되지도 않는 해운한다고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그런 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사는 가치는 살아볼 수 없겠느냐. 그게 인천에 있는 뭐 그 아주 저 부자 회장이에요. 직원이 한 120배, 한 20, 30명 되는데 석유, 육상, 해상 판매, 해양 수송, 그다음에 항만 급유, 서해 도서 해군의 기름 보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불러서 가니까 전 좋았어요. 우선에 서울을 떠나서 좋았고 또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운이 아니어서 좋았고 좋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래서 봉급은 얼마나 하면 좋겠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으로 출퇴근했어요. 단지 회장님 약속 하나만 합시다. 뭐냐 10년 이상 절대 못 있습니다. 10년은 보장하세요. 10년만 있으면 됩니다. 왜 10년이냐 그때 10년이면은 내 막내 놈 대학 4학년 2학기 등록금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나는 서울이고 뭐고 다 인간 세상 떠나도 된다. 그런데 배는 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 너 배는 타고 선장했는데 아주 왜 그랬느냐.
배는 제가 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해운공사를 그만둔다 하니까 참 제하고 친하고 지냈던 그 부서장들이 며칠 밤이 따라가면서 그 당시 아주 그 퇴폐 술집 천호동이나 미아리 이런 데 가서 참 빨가벗고 앉아가 술도 같이 마시면서 너 왜 나갈라 하느냐? 우리는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린애들이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야,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세 걱정까지 하느냐? 난 거기까지 여유가 없다. 그래도 우리를 못하는 니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없다. 너희들이 서울에서 철탄 가스 먹으면서 애국 활동을 할 때 나는 저 한반도 남단 그중에 또 섬의 맨 남쪽 끝 거기 가서 별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선배들한테 엎드려 뻗쳐해서 빻다를 맞으면서 사타구니 새로 수평선을 바라보면은 와 빻다를 맞으면 경치 한번 좋다 이렇게 우리 서로 자라온 환경이 틀리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한 누가 또 그랬어요. 당신 그 선장 면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장 면허 당신한테 없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이랬다면 그때는 내 얼굴에 침으로도 좋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도 탈 수 없어요. 그때도 하루도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은행 관리력이 참으로 저도 좋아했고 그분도 좋아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위안령 수석 차장이었는데 그분이 북창로 술 먹다가 저보고 저 김 부장님 좀 저 자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중할 일이 뭐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 그 무슨 뜻이요? 은행에서 정기선 영업, 부정기선 영업 저 총무부서 하나 3명을 그 지금 중력시킬 겁니다. 그러면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저를 빨리 그만두면 촉발시켰어요. 그것도 내 오개상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난 나가기로 결심했어. 나도 사람이니까 그냥 욕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리 세상에 지탄을 받지만은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그 승질을 받아야지. 은행에서 나를 승인한다면은 구한말에 일본 자기반 2완년이나 내가 달배에 뭐 있겠어. 그래 했기 때문에 더 근무할 수도 없었고 또 나도 배를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제 팔자의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없던 지금까지 33년입니다. 그때 인천 내려간 지가요. 그래서 그 회장님과 10년이 끝났는데 회장님은 저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회장님 제가 온 지 딱 10년 됐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6월인가 7월에 남서울 칸트에서 골프를 치면서 곧 가을바람이 불면은 이번엔 가족 동반해서 제주도 가서 한 2, 3주 혹은 한 달이라도 골프 시큰 치다 오자 하길래 아차 이 양반 이거 내 얘기를 뭉개를 하는구나 싶어서 월요일 아침에 찾으러 가서 회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아시지 않습니까? 없는 걸 하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쟤는 무조건 떠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자제분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내 밑에 부사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더 근무한다 그러면은 회사 직원들은 거기다 그 충청도 회장님 사람들인데 김 사장 그 사람 눈치 더럽게 없네. 갈 데가 없는 모양이지. 그 자리 안 비워주네. 할 건데 나도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았는데 이거 더 이상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단속하마.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나 제 얘기는 괜찮은데 회장님 얘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자제분이 미국에서 경영학 2년까지 몇 년까지 공부를 해서 부사장 2년 했는데 그런 인재가 부사장 2년 하고도 사장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 안 되는지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지 하면 외동아들 가지고 큰 재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걔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장 2년 했고 조수석 100년 안 쳐도 운전 안 합니다. 이제 운전석에 안 치고 제가 하십시오.
또 회장님께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벌어드린 것보다 더 기분 좋을 겁니다. 아, 내 자식이 드디어 경영 수업하는가. 그래서 또 그러고 저도 이거 그만둬야 또 회장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고, 회장님 역시 제가 이어서 붙잡는 식 해줄 때 그만둬야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추석 지나고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그게 10월 말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초 인천 갈 때는 10년이면은 내가 이 도시에서 동종거리는 이런 삶을 때려쳐도 좋겠다. 진정 내 자유를 찾아가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안 돼요. 또 인생이 얽힌 실타래가 뭐 그리 복잡한지 또 안 돼. 그래서 마침 해양대학 13년 선배가 운영하는 뭐 대리점 회사가 잘 안 된다 하길래 제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전부 새로운 인을 모집했습니다. 외항선 선박에서 운항실장 하는 사람을 이사로 갖다 놓고 모든 업무 네가 해라. 영업과 경리 일체는 내가 담아야 되니까 이쪽은 너가 사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내가 오래 하겠는가? 한 5, 6년이면 안 되겠는가? 좀 그런데 벌써 또 그러고도 2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인간 사는 게 정말 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전부 하나의 운명이었구나. 창조주가 내 삶에 레일을 깔아놨고 나는 그 레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이사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이사 있다면은 자기 오기의 발로 오기 때문에 저질러 버리고. 그러나 그 오기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참 가난하긴 하지만은 내 자유가 아닌가 싶어서 좀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되지도 못한 그 윌리 책 앞에 작가의 말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신라의 진흥왕도 순수비를 세우고 그랬듯이 내 또한 하나 말목을 박았으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신라의 국토를 가장 많이 확장한 사람이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그 진흥왕이 생전에 아들한테 왕위를 양회하고 자기는 사랑하는 공주 한 사람을 데리고 저 전라도 선운산 동굴에서 여생을 마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많은 국토를 경략했고 하지만은 마지막 자유 하나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밑에 썼습니다. 누가 말했던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득한 나의 자유. 정녕 무섭지만은 그렇지만 또 새로운 가슴 뛰게 하는 내 가난한 나의 자유.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내 작은 인생의 작은 하나의 팻말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마 저 너무나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배님 참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짤막하지만 그 선배님 그 인생을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내 인생의 작은 팻말을 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윌리라는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제 말씀을 제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저 토론인데 우리 이스켐 지정 토론자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뭐 말씀 겸 대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연근 또 기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켐 네네. 사장님. 예, 김문호 선배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육상 근무 시작한 게 85년도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선무부 대리고, 우리 김문호 선배님은 중형선부 그때 부장님이셨거든요. 그때 기억에도 굉장히 키가 크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굉장히 하여튼 그 말씀이 조리각단지여가지고, 참 멋있는 선배님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요. 역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윌리윌리라는 수필집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서점에는 어떻게 된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좀 그게 좀 서운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 당시를 제가 회상을 하면서 참 멋있는 선배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이 선배님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좀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글솜씨가 좋아가지고 그 승선하시면서도 계속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아마 뒤에 그 적자 지금 글씨가 선배님이 쓰신 거죠? 굉장히 그 그게, 서예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네네네. 큰 거는 제가 쓴 소동파의 적벽부고요. 네. 작은 거는 제 선친께서 남기신 그 왕발의 등왕각과 또 왕효진 안정서입니다. 그런데 선친 글씨는 제가 평할 수 없으면 제 글씨는 아직 멀었습니다. 글씨도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글씨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 글씨체가 이렇게 굉장히 하여튼 좀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그래서 역시 성격대로 참 글씨도 쓰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번 그 서예 작품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예 작품은 볼 건 없는데요. 87년도 해운공사를 그만두던 그해 4월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큰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시작한 거를 워낙 둔절해서 늘려는 지금까지 오늘 또 경기대학 수원 캠퍼스 가서 하루 종일 쓰는 흉내를 내고 왔는데요. 또 재밌는 게 그때 저를 만났던 선생님이 또 공교롭게도 경기대학 교수로서 또 지금 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울거려서는 괜찮구나 싶어 하지만은 그쪽은 제가 무슨 작가가 된다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수필 쓰는 것만 해도요, 그 아주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2002년도에 송년회를 압구정동에서 했어요. 큰 홀에 여러 팀이 있는데 옆에 저쪽에 보니까 여자들 한 7, 8명이 김 작가 박시인 하길래 내가 좀 벨이 약간 꼴렸어. 그래 우리 팀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저도 좀 조인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왜 그러십니까? 저를 넣어주시면 지금부터 술값 모든 일체를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담배 골초 또 술고래니까 술 담배 아무리 해도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송년회 서로 마음 터놓고 야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실컷 무슨 욕을 해도 이 문 밖에 나면 안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보니까 글라브리아 쓰는 사람한테 그러나 똑바로 써라 말이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저는 그걸 안 쓸 때예요. 그때는 보리스 파스터낙의 의사집하고 유명했어요. 파스터낙 정도 쓰든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정도도 끈질긴 생명 있는 글을 쓰든지 되지않는 김 작가 이시아나 꼴보기 싫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참 새벽 한 4시까지 그 압구정에서 2층 호프집에 가가지고 내린 눈을 보면서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그중에 예류 시인 지금은 대학교 그 신학대학 총장으로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제3 연락 와서 글 정말 쓸 수 있겠습니까? 쓰긴 쓰지만 나는 아니다. 나 곧 서울 때려치고 내 고향 아니어도 자연서로 갈 것이다. 그때 쓸 것이다. 이 서울에서 글 쓰는 건 필요 없다 했는데 그분이 그게 아니고 그때 글 쓰기 위해서도 글 쓸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그건 난 뭔지 몰랐어요. 그래 찾아와서 쓸 수 있겠습니까? 쓰면 되지 못 쓸 게 뭐 있느냐. 써보십시오. 그러나 원고지 쓰는 법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 노트에 그냥 써가지고
써보시오. 그래. 그 내가 시를 쓸까, 소설 쓸까, 수필을 뭘 쓸까? 아마 수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써보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을 전했는데 그다음 2003년도 한 6월쯤 됐습니다. 등교편 영수증이 저한테 왔어요. 저 선생님 작품을 내가 워드 프로세스 해가지고 예총에다가 그 응모했으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왔어요. 저는 이상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니까 예총에서 신인상 당선됐다고 당선 소감 좀 써라 그래서 그렇게 무지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것도 오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글 쓰는 이번에 강남 문협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 생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재벌 총수가 되는 왕후장상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남자가 이게 뭐 글몇 개 쓴다 깔짝을 해도 되겠는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쓰는 거는 거짓말로 쓰는 소설도 아니고 글 몇 개 가지고 영감이 하는 시도 아니고 수필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수필가 몽테뉴, 그다음 미국의 찰스 램, 그다음 중국의 이모당, 류신 이런 사람들이 다 수필이지 않느냐. 우리나라 그 박지원의 같은 사람들 그런 건 정도는 해보는 싶어서 깔짝거릴 따름이지. 글 쓰는 거는 내 인생에 10%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당신이 사업가냐? 그건 더욱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그건 봉급쟁이냐? 그건 더욱도 아니다. 그럼 뭐 하느냐? 그 다음에서는 농사도 짓고 붓글씨도 쓰고 사람들만 술도 마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누가 그 레일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옆에 사람들이 좀 날 글쓰게 만들었지. 옆에 사람들이 날 서울 근무하게 만들었고 옆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자극했지. 제가 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요. 그래서 또 불원에 막 금년이 가고 하면은 어떤 또 충격이 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겠나 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좋습니다. 근데 문학 작가들을 문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함이 문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 글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월간지에 좀 번역해보라 그래서 그걸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파티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월간 잡지에다가 발표할 거다 했으면 같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알기로는 영문과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손대가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내가 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읽어봐서 감명받은 영어 구절을 우리말로 바꾼다는데 영문과 안 나오면 어떠며 왜 못하느냐. 그래도 그 쉬운 게 아닐 겁니다 하길래 또 제가 오게 발동했어요.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대한민국이 영문학자들이 번역해놓은 노인과 바다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럼 아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여러 번 그 노인과 바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다 하도 새로웠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접하기 시작해 5번은 원을 읽었어. 혹시나 내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 때 서점 책을 사보면 전부 틀려요. 허점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 중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뭐예요? 해밍웨이 거리 마일이라고 쓰면은 전부 마일로 번역했는데 그게 엉터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마일은 로티카는 마일, 우리는 헤리란 말이 우리는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일이라고 보니 그 자체가 거리가 얼마나 차이인지 압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양반도 영문학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늦게 알고 그분이 바로 한국 해밍웨이 학회 회장이었어. 서울의 모대학 부총장이었고 지금은 어느 잡지에 그 양반과 같이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학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참 이제는 이것도 다 손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스캔 저 사장님 이걸로 마치시고 그 정영건 우리 기자님한테 마이크를 또 넘기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저 불후의 작품을 하나 꼭 남기십시오. 아니요, 네, 이제는 안 되죠. 힘도 없고 첫째 기력이 다 떨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하고 외국 작가들 틀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한 20년 전에 아까 말한 피천덕 씨 창덕궁 꾀꼬리라는 걸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서울 녹판에 이렇게 꾀꼬리 구는 게 좋구나. 누구든지 전원가 살아야 하는 그게 바로 제 목표가 맞았거든요. 나도 서울 그냥 때려치면 전원으로 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하고 똑같이 한국 대가가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정말 어둠 백기를 박쳐 등대같이 생각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창덕 비원을 돌아서 나올 때까지도 꾀꼬리가 울고 있더라. 전원이 좋은 줄 모르나. 그러나 그 전원이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또 실망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작가하고 외국 작가하고 액티비티 차이다.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도 우간다 빅토리아 박보 헬리콥터로 하다가 떨어져 위험 당하고 이런데 우리나라 작가는 60살만 되면은 손자 앉혀놓고 후배 작가들 발문이나 쓰려고. 그래 그건 아니구나. 아니지 않는가. 내가 수필 쓰면 그렇게 쓰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저 지금 역시 아직까지 전원에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또 수필을 써달라 하길래 이 얘기를 썼어요. 써가지고 우리 저 학교 때 보면 대학 국어 때 우리 해양대 보면은 이승 선생 딸깍벌이라는 수필이 있거든요. 남산골 새님들 그 좀 소위 말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단지 선비정신 있는 그 선비들인데 그래서 내 역시 그 구구절 나오면 한 3일 굶고도 가슴 탁 내밀고 헛기진 kok하는 그 딸깍발이 그 선비정신 나도 역시 쥐뿔도 없으면서 그저 큰 기치면은 딸깍발이 아닌가 하고 그런 글을 하나 쓴 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영건 기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예. 예, 잘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배우니까 참 또 미남이시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중 토론도 멋진 인연입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연이 예, 맺어져서 고맙습니다. 예, 저 그 역시 정말 수필집은 이제 인생론입니다. 근데 대표님은 아까 인생의 팻말로서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론이고 그래서 살아오면서 또 일하면서 바다에서 육상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쓰신 것인데 그 한 인간의 투정사이고 철학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제 김 대표님과 그 사전에 1시간 20분 정도 통화하면서 구술로 이 수필집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본 것이 아니고 구술로 들었으니 문장은 모르는데 내용은 잘 들었고 그 흐르는 정신을 또한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우리 모두는 아마 저마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좀 생각하면서 대표님의 수필집 윌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인생론, 철학, 투쟁사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쭉 구술로 윌리의 그 내용, 그 대표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와 이제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느낌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대표님 인생론의 키워드는 오기, 그리고 자존심. 조금 전에 그 대표님은 그걸 이제 자유의 발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오기와 자존심, 그리고 그것의 밑바탕에 있는 어떤 책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쭉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보면, 복기를 한번 해보면, 후생 과외도 모르는 사람을 배출한 학교가 해양대학이냐, 뭐, 그렇게 남겨놓고 떠나온 메모,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한국해양대학 입학하고,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한 책임 이런 것으로 해양대학을 선택해서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 외교관의 꿈을 안고 시작한 항해사, 그리고 대한해운공사의 영업과장으로 제안받았을 때도 대한민국 항해사의 대표로서 영업과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임 있게 주인으로서 단순한 공급쟁이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이 화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 결과 대한해운 영업부장이 또 되고, 대한해운 영업부장은 당시에 보면 범양 상선이나 등과 함께 한국 화물의 대부분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1987년에 대한해운공사가 한진해운으로, 아까는 그냥 어떤 큰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한진해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18명 부장들 함께 옥시하자. 그리고 이제 뭐 해운도 모르는 그런 재벌에 넘어가느냐. 이 해운이 그냥 사기업의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게 공적 서비스인데 그런 요지의 내용들을 청와대나 항만청 등에 내고 이런저런 소동을 거쳐서 결국 혼자서 베트신 말씀에 책임을 지고 대사를 하는데, 당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2세, 한참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눈앞에 아랑거렸을 텐데 말에 대한 책임 또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그만두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장 어드밴티지도 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에서 중력자리 줄 것이라고 기뜸했지만 유혹하지 말라고 하며 그만두고 인천의 급유업 하시는 회장님의 소개로 인연으로 전문 경영인으로 10년간 일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10년간 일하겠다. 그때 대학 잡지 마라. 10년 됐을 때 이제 시간이 되었다. 떠나겠다. 회장님은 가지 마라. 뭐 대표님은 떠나겠다. 두 분이 멋진 인연인 거죠. 회장님은 잡고 대표님은 떠나겠다 그러고, 그리고 떠나겠다고 하면서도 이야기가 창업주의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대표님 아래에서 부사장으로 2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의 입장은 무엇이며 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회장님, 인천의 회장님과 또 이 자제분의 관계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52세의 나이로 그 자리를 이제 떠나는 뭐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후배와 함께 이제 창업을 하고 97년에 창업을 했는데 곧 이어 바로 닥친 IMF. 그 때문에 한 5년 정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IMF나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경영의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아마 쭉 꼬리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3년 올해 말에는 이제 정리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압축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것 수필집을 내거나 아까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인으로서도 등단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문인들과의 기싸움이나 그리고 이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과 했던 기싸움 속에서 수필에도 등단을 하게 되고 시인으로도 등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 그 책 제목 어떤 윌리 윌리, 이것은 지구상의 큰 이 태풍 4개 중 하나, 남반구에 세 개는 북반구에 하나는 윌리 윌리는 남반구에 있는데, 이게 윌리 윌리가 부는 이 길, 이 항해의 길은 대표님의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문인들과 함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다. 시차도 없고 남북 항로이니까 호주로 가는 그 길 가고 싶은데 윌리가 이렇게 그렇게 태풍이지만 위험하진 않은데 가끔 크게 위험해지는데 호주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때 31세의 윌리 를 만났을 때 당시 윌리로 배 내치기 가라앉았던 그런 윌리와 조우했던 그런 경험담 이런 것들도 책에 담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답지만 위험한 어떤 항로, 어쩌면 인생일 수도 있고 그런 항해길,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잡으셔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고 1946년생이신데 해양대학교 항해과 21회 유고학번이시죠. 대한해운공사
그리고 이제 영업과장을 87년까지 하시고 한기는 안 가고 혼자 퇴사하고 인천 도비업에서 그 전문 경영인으로 한 10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안일상선 회장으로 23년 쭉 계시는데 회장 그 대표님의 쭉 그 인생은 그 우리나라가 봉건적인 질서가 많이 남아 있는 그 후발국에서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이르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런 한국을 일구어 온 세대죠. 그 대표님의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 또는 저보다 저는 67년생인데 큰형님 세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국을 일구어 온 거죠. 그런 분들의 삶의 전형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근대 산업국가를 넘어 지금의 한국의 모습은 인구 5천만, 1인당 소득 3만 불을 달성한 세계 7개국 중 하나인데 이 7개국의 면면을 보면 우리를 제외하면 6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2차 대전에서 연합국 3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추축국 3개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이들 외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인구 5천만, 1인당 소득 3만 불을 달성한 나라인 거죠.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일궈온 세대인 거죠. 대표님의 세대가. 그리고 그런 대표님 삶이 이 대표님이 그 책 속에서 이 진하게 풍기고 있는 그런 오기, 자존심 또는 어떤 그 책임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일궈온 큰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후배 세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고도로 가야 되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많은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가 있죠. 분단된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에 서 있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전환기를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그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내일신문 대표이사에서 저희가 10월 9일이 창간일인데 창간 27주년을 맞이해서 쓴 칼럼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그 속에서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진 것인데요. 간략히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내일신문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 1993년도에 내일신문은 돈도 전문성도 브랜드도 없이 창업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고시를 본 사람들이 기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창간 멤버들, 저도 창간 멤버 중 한 명이지만 창간 멤버들은 대체로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고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한 6천여 명이 17반 모은 돈 6억 원을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금 53억 원에 근데 1993년도에 창업했는데 9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월 1일 날 저희는 추주총회를 하는데 매년 3월 1일 날 추주총회를 하는데 9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배당을 쭉 했습니다. 즉 매년 이익을 냈다는 것이죠. 올해까지 평균 배당금이 18%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국내외의 많은 경영자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대표적으로 사원 주주제이고 전체 주식의 67%를 임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팀제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장과 팀장과 기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월급 명세서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전 직원에게 사장의 월급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아는 거죠. 전 직원들이 다 압니다. 모두가 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 경영을 하고 이익이 나면 3분의 1은 배당, 3분의 1은 성과급으로 주고 3분의 1은 유보하는데 올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사원주주이기도 하니까 이익이 나면 3분의 1을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3분의 1은 성과급, 3분의 1은 배당금을 가져가니까. 그리고 올해 현재 1,000억 원 정도의 유동성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 작지만 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밥 일꿈, 열심히 일해서 밥도 먹고 꿈도 이루자.
그 밥도 못 먹으면서 꿈만 이야기하면 허황되고 꿈도 없이 밥만 먹으면 돼지다. 그런 그리고 밥과 꿈은 일을 해야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밥일 꿈. 그런 모토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이른바 창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초기에는 창업을 하면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는 그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되고 이익을 내려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넓은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쓰는 것보다 많이 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 경영은 쭉 해왔고 지금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이 작지만 좀 우리 사회에서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저희 사장님이 쓴 칼럼을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 칼럼에서는 정기자님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오케이 끝내겠습니다. 그 칼럼은 참고하시고 이 질문입니다. 대표님은 급여 생활도 하시고 전문 경영도 하고 창업을 해서 오너 경영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직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최선의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해운물류조선 관련해서 창업하는 후배들에게 망하지 않는 법, 돈 버는 법에 대해서 팁을 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해운물류조선 정책에 대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정 기자님 저것도 인연인데 만나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신 거 보니까 사회적 운동도 하셨는데 그 운동이라는 것도 저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향한 몸부림, 노력이죠. 그 노력이 과연 투쟁이라까지 해서는 되겠는가? 제가 살아온 곳에요. 저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투쟁이 아니고 반찬 중에 내가 좋은 걸 먹고 왔듯이 어떤 면에서 내 삶의 보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어릴 때부터 좀 아까 성격이 못됐어요. 해양덕을 들어가니까 몰랐는데 기상나풀을 부르고 깨워요. 그때부터는 또 결심했어요. 기상나팔 듣고 일어나면 나는 종이다. 왜 내가 일어났는데 기상나팔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나는 언제든지 기상나팔을 보다가 30분 내지 좀 할 때 1시간 일찍 일어났어. 이거를 내가 왜 타율에 맡기느냐. 그렇게 살아온 것도 저는 하나의 부담이 아니고 아주 내 살아온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배 문인 중에 갯마을 그다음에 또 비오리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아실 겁니다. 오영수 작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작곡하실 때 어떻게 썼느냐. 유언이 능력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참 잘 살고 가는 게 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최선으로 살고 가진 거 다 태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것도 저는 그 경영은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 상선을 할 때 작심을 했어요. 그래 오케이. 내가 해운에서 젊은 시절 갑질을 했다. 그럼 해운에서 대리점은 최말단이에요. 아주 다 다운스트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의리대해 보자. 죽기 전에 내가 갑의했던 행세했던 것을 내가 의리대해 봐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나타날 거 아닌가. 그거는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확인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아까 참 대단한 내일신문사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건 내가 넣겠다. 남는 거는 직원들이 공유를 하겠다. 아까 3분씩 나누겠다. 그것도 했습니다. 결정 모든 거 전부 다 해라. 회사는 전부 공평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경영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돈을 벌거나 그런 사회적으로 무슨 좋은 일을 못 해준다마는 지금 우리 핵심 멤버는 그때 저하고 같이 출발했던
참 그 사람이거든요. 23년 참 나름 같이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 5, 6년 하고 난 넘겨줄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그 대가가 참 비싼 거. 그 히랍 남쪽에 크리터 섬에 가면은 그저 가장 가키스라는 히랍 작가 무덤이 누구냐 하면은 히랍인 조르바 더 그리크 그 소설 하나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인데 그분 비석에 난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겐 두려움이 없다. 나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투쟁이라고 해버리면 인생이 좀 삭막하지 않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1학년 여러분들 해병대 훈련소 가니까 입구에 죽어도 해병, 살아도 해병,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해서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든가 뭐 빨간 노로 쭉 써놓으니까 추록 타고 그다음에 추록 타고 가는데 동기들이 좀 그거 보고 이제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결심했어요. 나는 여기 훈련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 극기고 훈련하러 온 거야. 내한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내 최선 다할 거야. 하도 안 되면 내 정신 쓰러질 거야. 그때 그건 그 이상 내 할 거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 생활에 들어갔는데요. 훈련 끝나기 이틀 전까지 한 번도 저 낙오 안 했어요. 그 이틀을 놔두고 그 지인의 유견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부산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위에서 함대 사령부대관 앞에 그 충무동 동장 왕복구보예요. 그것도 점심 먹자마자 아스팔트가 눅진한데 왕복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갔다 왔는데 부대가 저 코앞에 있는데 오르막이니까 정말 죽겠어요. 좋다.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으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시기 가기 직전이다. 탈락하자. 내가 오늘 낙오한다. 처음으로 낙오한다. 할 수 없다. 낙오하려는 찰나에 구대장이 호락이 불어서 느린 걸음으로 구령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탈락을 안 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나를 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해병대는 수양록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나 그날 난 썼어요. 오늘 내가 저 구보에 더럽게 탈락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과 나는 안다.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아 내 명예를 회복하느냐. 그 이튿날이 저 탑산가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탑산 해병원 가서 천자봉화 내가 왔다 하고 신고하는 건. 그래서 오늘의 굴욕을 내일 탑산 1등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 하지 않으면 내 훈련은 완전히 제로다. 그냥 장난을 썼는데 구대장이 그걸 읽어본 모양이에요. 아침에 광합정리를 하는데 구대장이 김문호 후보생 예 탑산 1등을 자신 있어. 딱 아차 봤구나 싶어서. 자신은 있는 점유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앞에서 리드하니까 딴 거 보지 말고 내 샘워커 뒤축만 보면서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따라 붙으라는. 고맙습니다. 그래 웅돈인가 웅천에서 점심을 끓여 먹고 그때부터 그분 저 샘워커 뒤축 그거 보고 가서 올라가니까 저기 1등 올라갔어요. 그래 그 양반도 아주 멋진 해병이었는데 저도 해양답 들어갈 때는 해병을 지원했거든. 해군도 있고 해병도 우리 들어갈 때에도. 그래서 김문호 보생 예 해병 지원하거든 반드시 날 찾아와. 알겠지? 내일 믿지 마. 그래서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해 선배부터 해양대에서는 해병대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2년 선배들이 졸업식에 해병대 인관하는 사람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월남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양대 새끼 아니냐 하고 해병대 장교된 사람들은 그냥 참 심사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해양대학에서는 ROTC 해군만 있고 해병대가 빠지면서 해병 ROTC 일반대에서 가져갔어요. 그런 경험도 이제 보면은 전부 다 내가 그래 살고 싶어서 살았는데 또 그리고 저 천재보면 일단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산 거는 지금까지도 모든 게 축복이지 내가 싸우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 대목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예. 좀 자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호 선장님을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윌리라는 게 이제 수필집입니다. 수필집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오늘 살아오신 인생을 정말 아주 솔직하게 우리 후배들한테 참 말씀을 해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은 선배님한테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이미 한 20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면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질문도 오늘 더 이상은 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박수로 우리 김문호 저 선장님 수필가한테 저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저 정말 네,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불러줘서 예,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먼저 예, 말씀하신 자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